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인 37세 평범한 남자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 대회가 있다면 제가 아마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어려서부터 고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저보다 5살 어린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겁은 많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엄마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렇게 사랑하며 지켜주고 싶은 우리 가족을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주어지는 행운이 있다면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난 것으로 제 인생의 모든 행운을 다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며 모두 제 힘으로 이겨내왔지만 감당할 수 없이 큰 절망이 다가왔을 때는 저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저에게 찾아와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그냥 하는 옛말인 줄만 알았는데 허튼 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준 일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사연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는 돈벌이를 하느라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셨어요. 가끔 들어오시면 먹을 거 살 돈만 조금 주시곤 했습니다.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옷을 깨끗하게 입지도 못했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고모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 반찬이며 밥을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런 형편이니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었지요.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받기도 했고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저를 가끔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면서요. 힘없는 어린아이였던 저는 무기력하게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강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얼른 커서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들었던 사춘기를 보내고 고등학교 때는 몸집이 커지면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저를 건드릴 수 있는 애들은 아무도 없게 될 정도로 싸움을 잘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 아버지는 학교에 불려다니셨고 그때마다 저를 타이르기보다는 참 많이 때리셨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긴 했지만 저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힘없는 애들을 보호해 주느라 힘센 친구와 다툰 것뿐인데 아빠는 제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왜 맨날 말썽만 부리냐며 심하게 혼나고 맞기 일쑤였는데 저를 심하게 때리는 어느 날 아빠보다 어느새 덩치가 커진 저는 아빠를 밀쳐버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모를 통해서 아빠의 소식만 들었을 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지금까지 찾아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부터는 더한 고생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었어요. 돈도 없어서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잘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찾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지만 저는 18살 때부터 온갖 일을 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항상 혼자 생활해왔기에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죠. 배운 것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이삿집 센터, 편의점, PC방, 배달부 등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했어요. 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 제가 훔치지도 않은 가게의 돈을 훔쳤다며 사장에게 얻어맞은 후 일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18살짜리 남자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줄 그늘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어른은 아무도 없었고요. 모두 어린 저를 이용하거나 학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8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버느라 고생했던 그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른이 되어보니 18살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나이였거든요. 18살은 부모님 그늘 아래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 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와 살던 그때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걸 사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20살이 넘으면서 저는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었지만 그나마 다른 일보다는 벌이가 괜찮은 편이었죠.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그 다음은 반지하 월세방, 그리고 32살에는 작지만 방 2개가 있는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빛나던 시간을 저는 재미있게 산 기억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빠 제 또래 남자들처럼 연애를 하거나 뭔가를 배운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죠. 그나마 유일한 제 삶의 낙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간 날 때 동네 뒷산이나 복싱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저를 위해 하는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항상 일하느라 몸은 힘든데 가난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가끔은 참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과연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면 슬프곤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제가 어떻게 평범한 삶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한 번쯤은 하늘에서 행운이라는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다니던 복싱 체육관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복싱을 시작했다는 아내를 보고 저는 첫눈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지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여자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직업도 변변찮은 저를 좋아해 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아내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표시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체육관에서 계속 보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처음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달라며 말을 걸었고 점차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보잘것없는 제 형편 때문에 아내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아내는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한테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고 아내 역시 어머니와 둘이 살며 넉넉지 못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허락해 주실까 걱정했는데 장모님은 저의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어려운 형편이라 간단한 살림만 마련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결혼 후 1년 동안은 내가 결혼했다는 게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곁에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 여자가 앞으로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TV에서처럼 뛸 듯이 기뻐해 주진 못했어요. 사실 가난한 저의 형편 때문에 아이 갖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런 두려움은 아내가 병원을 다녀온 후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으로 조금씩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설레는 시간을 보냈고 출산일이 다가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3.1kg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정말 제 인생이 점점 평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와 힘든 삶을 살아온 나한테 이런 행복한 순간이 온 것이 마치 꿈만 같았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내는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 저는 건설 현장 노동을 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일을 늘렸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현장 일이 많이 없기도 했고 아이가 생기니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이런 형편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만 졸업한 제가 다닐 수 있는 번듯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항상 미안했죠. 그렇게 아기가 한 4개월쯤 접어들 때였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기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기가 좀 늦된 것 같아. 원래 100일이 지나도 목을 가누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지호는 왜 목을 못 가누지? 애들마다 발달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닐 거야. 돌 지나도 못 거는 애들도 있잖아. 너무 걱정되면 병원에 가보지 뭐. 저는 아이가 목을 못 가누고 뒤집기도 안 한다는 아내의 말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아기는 보채미 심하고 항상 안아주어야만 잠을 자는 아기였어요. 울기도 많이 울어서 참 까다로운 아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전화해서는 아기가 열이 많이 난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서둘러 집에 가니 감기도 아닌데 심한 고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열이 나길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감기인 것 같다고 약 지어서 왔거든? 근데 해열제를 먹였어도 아까부터 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 일단 병원에 가자. 내가 택시 부를게. 그렇게 열이 오르니 아기가 경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오는데 아이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차 한 대도 없어서 아이가 아픈데 택시를 잡아 타고 와야 한다는 게 참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지호가 일단 열이 높으니 열부터 잡고요. 또래보다 체중이 좀 덜 나가는 것 같고 발달 상태가 좀 늦어 보여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일단 입원을 하시죠. 선생님, 저희 아기가 다른 데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아내는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란 듯 했습니다. 혹시 아기 돌보면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사실 다른 애들은 다 목을 잘 가누는데 우리 지호는 목을 잘 못 가누고 뒤집기도 못하길래 조금 발달이 느리다는 생각은 했어요. 지금은 확실한 건 모르니 일단 입원해서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받아봅시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정말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저와 아내는 생전 처음 듣는 병명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천성 척수성 근위축증입니다.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대부분 생후 2년 안에 사망합니다. 지호 같은 경우 일찍 진단을 받았으니 아직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이고요. 진행될수록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고 삼키기나 빨기, 숨쉬기 같이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사망할 수 있는 거고요. 진행을 해버리면 그때는 잃어버린 신경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기 전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국내에는 150명 정도밖에 없는 희귀 질환입니다. 진료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의 뒤통수를 누군가 힘차게 때리는 것 같았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부부에게는 버거웠고 처음이었기에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다 괜찮다 그랬는데 우리 지호가 갑자기 왜요? 온갖 검사를 해도 그땐 모르겠다더니 왜 갑자기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검사가 혹시 잘못될 가능성은 없나요? 아내는 아기한테 큰 병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건 혈액 검사로만 진단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모르는 병이고요. 증상이 나오더라도 다른 근육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지호 같은 경우는 진단이 빠른 편입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지호 다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치료하면 괜찮은 건가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닙니다.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스핀라자라는 약인데 문제는 그 약을 평생 주기적으로 척수강내 주사로 주입을 해줘야 하는데 약이 좀 비쌉니다. 억 단위를 호가하다 보니 사실 돈 때문에 치료를 못 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은 희귀 질환으로 지원을 받아서 환자 본인 부담이 좀 줄기는 했지만 첫 해 주사 비용이 5억 원이 넘다 보니 평생 드는 약값이 어마어마하죠.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억 단위로 드는 치료비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치료제가 있다는 게 어디인가요? 어떻게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돈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내는 우리 아기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우리 지호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 못 믿겠어. 검사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보자, 응? 그래, 당신 말대로 검사가 잘못될 수도 있지. 우리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자. 아내는 지방보다도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길 원했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바로 서울로 올라와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전원해서 똑같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다르기를 바랐는데 기적은 없었죠. 이젠 아이의 병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 병은 진단을 받은 즉시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간과의 싸움인 병이라고 하면서요. 또 해외에서 임상을 완료한 1회 주사 치료제도 있지만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기가 드문 케이스이다 보니 관련과 의사 선생님들도 모여서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일단 입원해서 치료 전 검사 모두 마치는 대로 투약하는 걸로 할게요. 치료비가 당장 문제겠지만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나중에 방법을 찾아도 늦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결정하고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신이 아니라 돈이 결정하는 것이더군요. 돈이 없으면 우리 아기는 치료조차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걸 가져보려고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아직도 저는 가난했고 이런 현실이 싫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와 아기를 생각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기와 와이프를 병원에 두고 저는 일을 해야 했기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죽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했지만 당장 약값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빼면 당장 몇 천은 마련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당장 집을 빼기도 어렵고 또 뺀다 하더라도 아기를 데리고 월세를 전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데다 청소일로 근근히 생활하시느라 차마 돈을 빌려달라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정을 말해봤지만 저와 비슷한 하루 벌어먹는 형편에 목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도 그간 같이 얼굴을 봤던 인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 보태라고 주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니 과거에 연체했던 이력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 될 거라 하더군요. 이리저리 알아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에 밥 먹으러 가던 단골 백반집 사장님한테까지 돈 얘기를 해봤지만 가진 것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는 저한테 돈을 빌려줄 리 만무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저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고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간의 사정을 들려드리자 고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네 아버지 강경화로 지금 병원에 들락거린 지가 몇 년이 넘어. 너는 어쩜 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니? 응? 내가 너 결혼했다고 얘기는 전했다만 어쩌면 좋으냐. 나나 네 아버지나 하루하루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네, 고모님. 아빠한테는 당분간 아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 어린 것이 아파서 어쩌냐. 고모가 나중에 병원에 한번 갈게.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가족도 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어쩌면 이렇게도 기댈 곳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참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는데도 수중에 있는 것 고작 현금 200만 원이라니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제 자신이 한없이 싫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아이와 아내의 짐을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단 전세를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세금으로라도 치료비를 먼저 충당해야 하니까요. 아내와 아기가 병원에 일주일 넘게 입원해 있으면서 이미 병원비도 많이 나온 상태라 돈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기만 보고 있는 아내한테 돈이 없다는 소리를 차마 할 수가 없더군요.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일 많이 힘들었지. 아기 치료비 많이 든다는데 어쩌지? 내가 엄마한테 아기 아프다고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우시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줄 수 있는 게 얼마 없다고 오늘 100만 원 붙여주셨어. 당장 돈 드는데 우선 쓰라고. 미안해. 여보, 당신도 많이 힘들지? 당신은 걱정 말고 아기 잘 돌봐. 아기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거야.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지? 너무 걱정 말고. 정 안 되면 우리 전세금이라도 빼서 일단 치료비로 쓰자. 응? 응, 여보. 나도 아기 좀 괜찮아지면 잠깐씩 일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볼게. 우리 힘내보자. 아기를 보느라 지친 아내를 좀 쉬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기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박지호 아기 보호자님, 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치료 점검사는 다 끝났고 내일부터 주사 치료할 건데 아기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선생님. 저 그게 아직 돈을 못 구해서요. 그래도 치료는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낼 돈이 없으니 납부 기간을 좀 유예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버님, 치료비 납부에 관한 건 저랑 얘기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호 아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님. 지호네가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가 힘든 사정을 저희 의료진도 다 알고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지호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분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제 귀를 의심했죠.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누가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치료비를 대겠다고 그러겠어요?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 몇 천만 원이 드는데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는 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도움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수 있죠. 부탁이니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당장 갚을 순 없어도 사람 도리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느닷없이 우리 아기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분의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분이 궁금하기도 했고 살면서 꼭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 사실 같은 병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사실 지호 케이스 보고 같은 과 닥터들 모여서 회의할 때도 지호한테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이 상태가 어떤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버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호 치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사실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이 아는 사람은 아니시고요? 제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과 친분이 있겠어요? 저 공사판에 굴러가면서 산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라고는 다 저랑 비슷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희 도와주시겠다고 한 의사 선생님 조남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알려준 거 알면 혼날 텐데. 아이, 모르겠다. 우리 병원 신경과 이영준 선생님이세요. 오늘은 오프셔서 안 계십니다. 그럼 아버님 아기 앞으로 치료 잘해봅시다. 축하드려요. 아버님도 힘내시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동아줄이 내려와 저를 구해주는 일이 생기다니요.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먼저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아내는 얼떨떨해 하면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시는 건지 궁금해했죠. 이영준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비슷한 이름의 사람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았죠. 저는 다음날 바로 병원에 이영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 젊은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한 건 나이 지긋한 분의 모습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처음 만나보는 얼굴이었기에 저를 도와주는 이유가 더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저 박지호 아기 보호자 김철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담당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누군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다 들었지만 사람이 돼서 어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도와주신 은혜는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아, 박지호 아기 아버님, 이렇게 찾아오실 것 같아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건데 참, 지호 아버님 저한테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은혜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호 아버님, 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저를 마주봤고 저는 젊은 의사 얼굴을 찬찬히 다시 쳐다봤지만 도무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젊은 의사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지호 아버님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버님 손목에 그 문신을 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했고요. 혹시 15년 전쯤에 시흥동 골목길에서 폭행당하던 학생 한 명 구해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골목길? 학생을 내가 구한 적이 있었나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쯤 제가 21~22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한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때도 공사판 일을 끝내고 술 한 잔을 걸친 채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으슥한 골목길 사이에서 질퍽하는 두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저는 그쪽으로 가봤었죠. 웬 비쩍 마른 학생 하나가 가방도 못 벗은 채로 불량배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복싱도 잘했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어떻게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폭행당하고 있는 학생을 일단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죠. 야, 이 자식들아! 너네 지금 뭐하냐? 아저씨, 지나가던 길이면 그냥 가세요. 참견하지 말고. 야, 너네 뭔데 힘도 없어 보이는 애들 둘러싸고 때려. 돈 뺏었냐? 이 자식들 완전 양아치들 아냐? 이러면서 다가가는데 한 놈이 겁도 없이 소주병을 내리치려고 하더라고요. 맞대응을 하려니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됐고
3명 다 흠칫 두들겨 패주었죠. 다 도망간 걸 확인하고는 쓰러져 있는 학생을 일으켜줬습니다. 학생, 밤도 늦었는데 왜 여기서 맞고 있어? 얼른 집에 가.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군요. 저 갈 곳 없어요. 집 나왔어요. 저는 그냥 가려 했지만 집을 나왔다는 말에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죠. 집 나왔다고? 집에 부모님들은 계시고? 네, 계시지만 저한테 자꾸 간섭하고 성적 안 나온다고 맨날 혼나고 그래서 가출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아까 그 형들이 갑자기 돈 얼마 있냐면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린 거예요. 야 임마, 나도 부모가 있어서 간섭 좀 받고 싶다.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 더 늦기 전에.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가봤자 또 똑같은 거고 저도 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더 되는 게 없어요.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형 봐봐. 형 뭐 하는 사람 같냐? 너 그거 알아? 사람이 다 때라는 게 있어. 공부해도 때가 있고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고 남들 따라 살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너처럼 18살에 집 나와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거든? 형은 지금 고시원에 살고 공사장에서 일해서 겨우겨우 살아. 너 이렇게 살고 싶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그때를 놓치면 형처럼 힘들게 사는 거야. 알겠어? 너는 너 걱정해주는 부모님도 있고 다른 거 할 거 없이 공부만 하면 되잖아. 하고 싶은 건 나중에 커서 해도 돼. 형도 그런 부모 있었으면 지금 서울대 갔겠다. 어? 자, 이거 받아라. 너 이거 형이 오늘 고생해서 번 거야. 이거 받고 택시 타고 얼른 집에 가. 저는 그날 하루 번 일당을 전부 그 학생에게 주고 택시를 잡아 태워 보냈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더군요. 기억이 떠오르자 지금 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갑자기 낯익은 얼굴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그 학생이 지금 선생님이시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는 정말 몰라봤습니다. 지호 아버님, 아니 형, 그때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신 거 저 계속 안 잊고 살았어요. 형 얘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투정을 부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저 진짜 많이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저 걱정되셔서 한숨도 못 자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시는 거 보고 그때부터 맘 잡고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의대 합격했고 지금 이 병원 레지던트예요. 언젠가 살면서 형을 만나면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저 의사 된 거 다 형 덕분이에요. 저한테 그때 형을 만난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지금 많이 늦었지만 꼭 말하고 싶어요. 형,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15년 전 그때 절 만나고 마음을 다잡아서 공부를 했고 이후 저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가끔 그 동네에 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15년이 지난 지금 서울 한복판, 그것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 회진 돌면서 지호를 봤는데 그때 형을 봤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낯익은 얼굴이랑 형 손목에 문신 보고 확실히 알았고요. 근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얘기 들으니까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하시길래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번 지호 병실 갔을 때 형 보면 계속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 그때 저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 아기 살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사 된 거 다 형 덕분이니 그 은혜 지금 갚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은 아기 잘 치료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그래도 한두 푼이 드는 치료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받고만 있겠어요.
제가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다, 영준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제 아이의 치료비를 선뜻 내주는 이유가 이런 거였을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구해주었던 고등학생을 지금 만났다는 것도 꿈 같은 일인데 그때의 인연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제가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건 더 꿈 같은 일이었죠. 아내에게 돌아와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을 설명하니 아내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착하게 살아서 그래. 그래서 복 받는 거야. 당신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거 불쌍해서 하늘에서 한번 크게 도와주는 거 저금해놓고 있다가 지금 도와준 거야. 여보, 이제 우리 지호 살 수 있겠다. 아내는 엉엉 울며 말했고 우리는 그날 셋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치료를 시작한 아기는 다행히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평생 주기적으로 넣어야 하는 약을 맞고 있지만 더 좋은 약이 나올 거란 희망도 있고요. 그렇게 아기의 치료를 하느라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어느 날 이영준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지금 할 말 있는데 시간 되나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선생님.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저는 영준이에게 말을 놓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발 그냥 편하게 부르라며 매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사람에게 도저히 반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아직 공사장에서 일해요? 매번 이렇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 텐데 괜찮아요? 힘들어도 해야죠. 제가 벌어야 아내랑 아기랑 맛있는 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치료받을 동안은 아무래도 아내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병원 근처에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놨어요. 형, 우리 병원에서 지금 보안 요원 구하는데 여기 한번 지원해보는 거 어때요? 내가 물어보니까 3교대라 밤근무가 있긴 한데 형한테 딱이에요. 형 운동해서 몸도 좋고 복싱도 잘하잖아요. 공사장에서 일용직 하는 게 일정하게 있는 일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일이라 가족들 걱정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알아봤어요. 사실은 내가 알맞은 사람이 있다고 살짝 말해놨거든요. 형 어때요? 그런 일자리 있으면 나는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하죠. 근데 저를 써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력이 좋지 않아서. 그건 걱정 마세요. 그 일은 학력, 경력 무관하니 형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도움만 받게 돼서 어쩌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선생님? 제가 너무 고마워하며 어쩔 줄을 모르자 선생님은 존댓말이나 제발 그만두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극적이며 바쁘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병원의 보안요원으로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전셋집을 처분하고 아내와 병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작은 빌라를 얻어 이사를 했고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고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바뀌어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 골목길에서 맡고 있는 영준이를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준이는 지금처럼 의사가 되고 저는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운명이란 걸 믿지 않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마치 누가 계획한 것처럼 제 인생에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15년 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영준이를 구해주었고 제가 베푼 그 작은 선행이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로 돌아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저에게 로또 당첨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제 아이는 아직 매년 힘든 치료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지금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마음이 불편해서 돈이 생기면 얼마라도 갚으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한사코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의 일부를 아픈 아이를 위해 매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큰 도움과 사랑을 큰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받은 사람은 아주 큰 사랑으로 느낀다는 걸 잘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 제가 베푼 사랑을 다시 다른 이에게 조금이나마 베풀길 바라보며 제 사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